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놀이동산 좋아하십니까? 네. 롤러코스터 좋아하십니까? 롤러코스터요. 네. 네, 주식하다 보니까 싫어졌습니다. 네, 이게 그 예. 트럼프 관세 롤러코스터래잖아요. 그죠? 관세 매긴다고 해가지고 주가 네.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1개월 유예해줄게. 이러니까 주가 오르고. 그죠? 네. 트럼프가 좀 달라진 건가요? 1차 때는 사실 어쨌든 관세하고 나서 상당히 충격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네가 이게 협상용이지 이걸 시장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일기 때 이제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근데 예. 일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예. 일기 초기에 보면은 일단 트럼프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중간에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일단 중국에 대해서 때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타겟이 네. 중국이 먼저였습니다. 예. 중국이 먼저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관세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쪽에서 시장이 중국만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당하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근데 제 기억으로 지수만 한 23%?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빠졌던 네. 기억이 네.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예, 지금 그때 기억들이 안 좋다 보니까 아군이건 적군이건 간에 다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미국만 챙긴다. 이런 관점들이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기초가 거기서 봤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해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에서 그래 이제 자 안전벨트 매고 자 준비는 하자라고 했는데 딱 당선되고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무역조사부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이제 각국도 그렇고 이제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덜컥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정신없이 움직이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냥 예고된 겁니다. 예고된 게 게임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월 1일 날 한다고 했어요. 2월 1일 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 취임하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 오르다가 미국 주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이제 보조금 폐지 이런 거 네. 인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다고 하니까 막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알고 있어 올랐다가 얘기 나오니까 또 빠지고. 그렇죠. 몇 번 좀 이렇게 이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 이 충격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미국도 이제 다 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물가 안정이었고, 예. 거기다 두 번째로 아메리칸 퍼스트, 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전략대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저 협상용일 거야. 직접적으로 때린다고 위협만 하다가 뒤에서 협상 카드 놓고 관세는 다시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오고 할 줄 알았더니 막상 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니 협상한 거죠 또 사실은. 그렇죠. 이제 네. 때리고 그 다음에 협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물론 뭐 피하고 별이 없지만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중국을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타겟이고 그다음에 대미 흑자가 이제 자기네 나라가 적자 많은 나라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나라들인 거죠. 사실 멕시코, 캐나다가 1차 대상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경 문제, 그다음에 네. 이민자 불법 이민자 쫓아내고 펜타닐 문제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 게임이 시작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딱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위 아래랄 거 아닙니까? 위 아래. 와우 그 노래도 위, 아시는 아래. 예. 그 노래 한참 전 노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 아시는 게 어디입니까 네. 우리 박사님. 근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중국이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일기 때 못 때렸던 어떤 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상품들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펜타닐이나 아니면 또 마약 문제나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민자 문제는 플러스 알파고 핵심은 그거 같아요. 중국이 우회돼서 들어오는 네. 어떤 수입 경로를 이거를 차단하겠다. 라는 쪽에서 불러다가 그건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있니? 라는 쪽과 함께 거기서 이제 불법 이민자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타겟은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뭐 할 것처럼 물음장을 놨다가 네.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에 뭐 군인들 보낸다 그러니까 그렇죠. 풀어주는 거 갔다가 사실은
또 본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중국은 뭐 다 패라 아니면 니네가 올리면 우리는 더 올린다. 네. 50 받고 50 올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녹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이제 때렸던 그러니까 25%씩 때렸던 관세가 일단 한 달씩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멕시코, 캐나다 모두 다. 네. 예.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녹화일 기준으로 좀 시진핑과의 통화하고 이제 아직 정리될 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일단 1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바로 여기서 이제 원래 중국은 이제 춘절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액션을 좀 취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 높인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특히 에너지 쪽이나 그리고 또 특별 에너지 그리고 또 뭐 석탄 이런 쪽들은 다시 높인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세 쌓기가 시작된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 당장 이제 반등하던 주가가 또 장중에 주르륵 또 흔들리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직 완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예.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거 많이 일기 때 보셨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섹터가 막 급등하고 거기서 또 하나가 뭐 출렁이고 시장이 나오는 과정들 이것도 재탕이 됐구나라고 하는 변동성의 시대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네. 100일 동안 힘줘서 열심히 일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3개월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면 6개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상반기는 이런 흐름들로 갈 수 있다. 뭐 좋아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고 그때 좀 팔아주고 이렇게 쇼기 나오면 좀 사고 뭐 이래야 되나요? 이럴 때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K 증시도 작년에 그렇게 많이 고생했지만 네. 이제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변동성 장세다. 그 변동성 장세라고 하게 되면 폭이 큰 거죠. 폭이 네. 클 때를 보게 되면은 일단 폭이 큰데 작년 같은 경우가 한국은 이제 많이 쭉 빠지다 보니까 지금 뭐 2,400선 중반이다. 그러면은 PBR 기준으로 0.85배 정도쯤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걸 많이 쓰는 숫자로 보게 되면 0.85, 0.8배 초반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뭐 특별한 어떤 시장에서 급격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수가 그런 어떤 저평가 쪽에 진입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런데 변동성은 커져요. 그러면은 빠질 때 누가 뭐래든 간에 뭐 좀 용기를 내서 스르륵 들어갔다가 예. 그 다음날 이슈가 완화된다 그러면 또 반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갔던 것들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변동성을 어차피 지금 트럼프 2기 시대의 초기에는 저희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의 노출 아닙니까? 네. 이거를 변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사랑한다. 아까 롤러코스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롤러코스터 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다 타기 싫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을 하기 시작한 이상 변동성에 노출되고 롤러코스터를 다 싫은데라고 해서 강제로 태워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롤러코스터 즐기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와 하고 내려갔을 때는 이거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배팅 들어가고 이따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보고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K 증시에 살아남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게 되면은 눈 딱 감고 한번 해봤다가 또 이제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제 쥐락펴락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어렵지만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뭘 삽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좀 우리가 뭐 1월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네. 세계 시장에서 올해는 우리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장이야. 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나 연휴 오지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우리 연휴를 맞았고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외부 충격들이 온 상황들인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시장을 버팀목인데 그죠? 네. 반도체 이제 AI의 딥스틱 때문에 그죠? 네. 고민들이 좀 있고. 예. 그럼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한다고 하면 뭘 사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최선으로 바라보는 게 관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지겹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것들. 그게 이제 조금씩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엔터주 같은 경우 엔터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 쪽들의 변화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관세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상이 나오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될 것 같고 게다가 트럼프 입장이나 이번 행정부 쪽에서 그래도 우리는 한국이 필요해라고 손을 내미는 쪽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방산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이런 쪽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이제 주춤하다가도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기간 조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런 섹터들 있죠. 이제 미국이 좋아라 해서 미국이 수입이 많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럼 잘하는 쪽이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걸 관세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물가가 수입 물가가 쭉 올라가는 거를 감안을 하게 되게 되면 저거는 너무 또 관세를 때리면 안 되겠네라고 해서 만약에 똑같은 보편 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품목은 뭐 10%가 아니라 5%나 3%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쪽들. 그게 뭐가 있냐면 소비재 쪽들의 단의 변화나 아니면 또 그들이 좀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겠죠.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약간 좀 그걸 감안하고 많이 밀렸다 그러면 그걸 먼저 공략해서 좀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어떻게 돼요? 포함돼야 안 돼요? 원전은 아마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당장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 쪽에서 들어가는 주기기나 뭐 납품기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긴 하겠죠. 보편 관세가 네. 들어오게 네.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육성시키는 지금 주도권을 찾기 위한 원자력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약간 그게 아니라 좀 풀어주는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성하는 쪽으로 들어가지 네.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좀 큰 압박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원전은 사실 또 K 원전이 글로벌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미국의 원전을 많이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지금 과거에 그 보면 이 중동이나 네. 지금 이제 동유럽 이런 쪽이니까 그죠? 좀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원전을 기존의 원전이 아니라 SMR 쪽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네. 그쪽에 맞춰가서 예전에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라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춘 전략들이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원전 전력기기, 네. 뭐 SMR 쪽은 투자로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되는데 네. 한국 기업이 직접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뭐 어디에 납품한다 이러면 관련이 있겠지만 그죠? 네. 네, 원전 조금 애매하고 피해를 어쨌든 받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네. 1차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 자동차, 반도체, 가전 이런 거죠 부담되는 건. 그렇죠. 예. 네, 가전 그러니까 막상 이제 관세 전쟁이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LG전자 예. 7% 빠집니다. 막 그렇다는 얘기는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못 가서 우회해서 멕시코나 뭐 캐나다에 네. 공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거고 게다가 또 하나가 2차전지죠. 2차전지도 캐나다나 이런 쪽에 또 거점을 지어놨는데 네. 그거 가지고 또 타겟을 받는다 그러면 가뜩이나 업황 안 좋은데 이것까지 맞게 생겼네 라는 쪽들이고 자동차는 일단 그래도 지금 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벌써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있고 거기다 뭐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은 다 거기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직접적인 물량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는 관세가 매겨지지 않았고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에 대한 위력이 네. 또 발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은 다음 차례에는 한국일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불안감이 아직 가셔야 되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게 되면 다 수출 쪽들. 그렇죠. 이건 자연한 철강 이런 거 그죠 대표적으로 철강도 과거에도 영향을 문제 받겠죠.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모습은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는 다음 청구서 내밀 테니까 좀 기다려 하는 국가들. 유럽 있을 거고 거기다 이제 아시아 쪽 있을 거고 거기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던 칩스법 네. 이쪽에서 이거 아직도 우리 계속 체크할 텐데 이거 지급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하게 되면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아직은 진행이 중이고 거기다가 한국은 이제 4월 달에 청구서 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계속 떨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수는 남아있다는 쪽으로 접근하되 그러면은 거기서 뉴스에 따라서 줄렁줄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파도를 잘 타고 간 네. 서핑을 배워야 되나요? 벌써 저희가 네. 그래도 저희 코로나 때부터 다 적응하고 네. 쭉 내려갔을 때도 견디고 다시 올라왔을 때 좀 하하하 웃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다 해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잘 타면 스포츠 서핑인데 잘못하면 빠진다. 생명이 위험하다. 그렇긴 하죠. 그렇게 이왕이면은 네. 배도 좀 크고 묵직한 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파고에 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뭐 트럼프 노이즈가 당분간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섹터별로 어쨌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보다는 그죠?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네. 뭘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바이오가 또 조금 오늘 움직였거든요.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무형자산 쪽에 나오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라이센싱 쪽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그쪽과는 좀 관세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모든 바이오가 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술 수출과 함께 나와서 연관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닌 쪽들은 생각보다 좀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대형 바이오입니다. 대형 네. 바이오에서 성과 보여준 쪽들 그게 가장 먼저다라는 쪽들도 보는데 이거는 또 하나 같이 연결될 게 금리랑도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매크로 지표가 쫙 올라왔던 부분들을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좀 내려간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를 좀 취약하게 만들 것이고 그런 관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기반돼서 나올 수 있는 바이오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세이고 변동성을 이용한 장세를 대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JL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밴드를 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올해 한 3천 가는 거죠, 최고. 간다고 보고 뭐 안 가든 어쨌든 지금 미니멈. 미니멈. 어우. 지금으로서는 이런 변동성을 일단 극복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이제 지금 PBR 뭐 0.9배, 8배 수준이면 네. 락바텀은 지난번에 뭐 2,400 밀리면 300. 위로는 2,400 정도가 400. 네. 그래도 작년 하단부를 보게 되면 그 정도에서 그래도 작년 그렇죠. 말에 여러 가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알 수 있는 저희가 악재란 거 악재는 다 나와서 보여줬던 그러게요. 자리가 그 정도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는 좀 하방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위로 그럼 한 2,700. 전 상단은 네. 열어놓으시죠. 열어놓고 네. 예. 그 정도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상단이 올라가면 좀 줄여야 되니까 또. 예. 줄이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런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거 하다 보면 또 올라갔다가 못 팔았으니까 이게 쭉 빠지게 되면은 그때 팔 걸. 그래 보게 되면 물량을 다 정리했다가 그러니까 현금을 100% 만들었다가 꽉 채웠다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항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줄였다가 다시. 그래도 보초명 정도 남겨놓는 게 예. 그래야 내가 주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설렁탕 전략이네. 그렇죠. 설렁탕 집에서 이제 전날 먹은 원액 한 바가지 남겨두고 그 다음날 그걸로 또 끓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100년 동안 지금 설렁탕에 가업을 이루고 있잖아요. 족발집이죠. 예. 네. 원물을 남겨놓고 그런 전략적으로 보시되 근데 이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거 뭐 구질구질하게 난 all or nothing 이렇게 네. 매매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보초 방식만 종목 몇 개가 쭉 있다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는 조금 줄여드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현금이 많다 보니까 네. 대응하기 또 좋고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딥시크와 관련된 또 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 대표님과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딥시크와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딥시크 충격이 있었지만 뭐 그걸 회복한 종목들도 있고 네.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 충격이 지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전히 충격 속에 좀 있는 한 절반 정도 돌렸다가 또 밀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엔비디아는 시장의 주도권을 잃은 걸까요? 노이즈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 딥식. 아주 심하게 아픕니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의 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게 네. 아닌가 싶은데 딥시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화두에 던진 거는 그냥 비용입니다. 첫 때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항들 저게 진짜 완벽한 AI 모델이냐 아니냐 논란은 많지만 많고 진짜 비용이 저게 들어간 게 맞느냐 그 데이터를 또 어디 거 썼느냐 어디 가서 빨대 꽂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 경각심을 나타낸 거는 지금까지 AI 하게 되면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비싼
엔비디아의 GPU를 사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가속기까지 만들어 가야 그게 진정한 AI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살 해서 싸게 그리고 저렴하게 가성비 높게 만드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엔비디아 중심으로 나갔던 게 뭐든 해답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흔들렸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만약에 그래도 아니야 그거 맞아라고 빨리 돌아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적 봐봐. 좀 있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들이 여전히 확장세를 쭉 보여줄 건데 무슨 소리? 라고 했게 되면은 아마 빨리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뭐 실적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씩 팍팍 뛰었던 실적 증가율이 아마 이제 증가율 자체가 이제 점점 완만하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차피 실적은 그 이제 점점 완만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이제 에이직이라고 하는 시대. 그래서 자체 칩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서 변화가 들어올 텐데 엔비디아 비싼 거 그렇게 좀 덜 쓰지 않겠어? 아무리 이제 블랙웰 쪽들이 들어오고 다음 루빈이 들어오고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고성능 쪽의 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좀 시장에 좀 흐름들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그 AI 쪽에 대한 회의론들이, 그러니까 AI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이 좀 회의론들이 살짝 들어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기우다. 여전히 딥시크조차도 앞으로 우리가 발달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고성능의 컴퓨팅 그리고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일단 경계감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일단 하드웨어 얘기를 좀 더 하드웨어 얘기를 좀 풀어가면 네. 어쨌든 엔비디아 바라기가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TSMC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주로 만들어주는 쪽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가 그래도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 고민이 생겼다, 그죠? 적어도 노이즈가 생겼다. 네. 이거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특별히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거의 더 이제 먼저 고민이 큰 쪽은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네. 엔비디아와 TSMC와 한 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게 흔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시장에선 그냥 공식처럼 알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18% 빠졌어. 그러면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정체되어 있었고 그렇죠. 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막 또 올라서 한 22만 원대 막 들어갔던 것들 실적까지 좋아서 거기까지 갔던 것들 빠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15% 우르르 빠지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인식이 하는 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 점유율 80% 85%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약간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에이직 쪽이 커지게 되게 되면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움직였던 HBM 시장이 에이직 쪽으로도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잠깐만 이거는 판이 더 커지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HBM에 대한 인식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HBM 쪽으로 한 17만 장까지 캐파를 늘려가지고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에이직 쪽에 대한 변화나 나머지 쪽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도 HBM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또 단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엔비디아와 똑같이 맞을 때 맞고 반등하게 되면 반등하고 하는데 발톱은 기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네.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징 말씀하셨는데 네. 예, 우리나라 말로 아식, 네, 아식이. 예. 그러면 에이직은 괜찮다면 사실 브로드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뭐 브로드컴도 같이 좀 충격을 물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네. 브로드컴도 좀 충격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각은 네.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이 모두 다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체크할 거는 그럼 누가 빨리 올라올까 이거 많이 보고 있죠. 충격은 똑같이 받았어도 누가 먼저 올라오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살짝 더 빠집니다. 근데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또 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졌다가 회복하는 속도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네. 앞으로 다가올 대세 쪽에서 변화는 그래도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칩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마 내년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쯤 가게 되면은 이제 AI가 붙어서 성과를 나눈 쪽들이 지금은 커머스 쪽이나 아니면 또 광고 쪽 그리고 또 어떤 온라인
쪽에 소매 쪽들 이런 쪽에서 AI가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네라는 쪽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하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이 나와서 성과가 나오는 쪽들이 이어지는데 이게 하반기 가게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맞게 좀 해서 자 보세요 AI가 결부됐더니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시장들이 그러면 뭐 썼니? 라고 보는데 그에 맞게 에이직 쪽에서 설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엔비디아로 통일 내던 흐름들 쪽에서 춘추 전국시대로 가는 과정들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을 먼저 딥시크가 먼저 약간 종족을 울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확산, 네. 또 새로운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등장 네.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일단 국내로 보면 또 하나의 변화는 삼성전자의 뭔가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워낙 뭐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목표가도 계속 낮아진 상황에서 엊그저께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뉴스는 뭐 전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그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 법률적인 이제 리스크도 벗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의 몸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뭔가 좀 그다음에 또 삼성도 뭐 밑에서 노력은 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사양 칩보다는 저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회복, 그죠? 네.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수는 또 좀 오를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침 그때쯤 또 뭔가 기획한 거 맞나 싶기도 전에 이제 샘 울트만 선생님께서 예. 오픈 AI CEO께서 이렇게 오셔서 뭐라 그랬나?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필 요때 맞춰서 그냥 딱딱딱 진행되는데 그때 보니까 갑자기 또 소프트뱅크 회장님까지 오셔서 나도 있어. 그러면서 손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요거 조금 좀 그런 거죠. 그래서 하필 이때? 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 기획하지 않았지만 기획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단계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역할론들이 다시 좀 커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자금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쪽들 이런 부분이 들어오셨고 거기다가 오픈 AI가 들어와서 AI에 아직까지는 대세 거물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역할 삼각구도를 딱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게 오픈 AI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맞는 칩을 우리가 개발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쪽과 손잡이를 잡았지만은 새로운 걸 막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 낀 회사가 아닌 게 TSMC는 안 꼈어요. 엔비디아도 안 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우리 칩을 좀 파운드리 쪽으로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타진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적으로는 지금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여기다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밸류가 조금이라도 붙는다 그러면 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기대가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도전 과제는 많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회사들이 어차피 TSMC에 엮기 싫다 보니까 거기만 집중되게 되면 나 이거 싫어.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두드리고 문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그 기술적인 해결을 못 보여준 거죠. 삼성전자 사실 파운드리에 이재용 회장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뭐 실패한 거죠, 그죠?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죠? 기회 많이 날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업 축소화해 나가는 거고 오늘 기사입니까 봤었지만 이제 TSMC는 1나노 공장 지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만에 그죠? 네. 근데 이제 TSMC가 3나노 할 때 삼성전자가 2나노를 보여줄게. 그러고 있다 사실은 좀 이러고 있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쉬울지 모르겠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럴 거라기보단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 시장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중립 매수 많이 빠지면 매수입니다. 많이 빠진 매수.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또 5만 원대 초반이면은 솔직히 좀 애매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대감 없는데 나오는 주가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해봐도 된다는 시각이고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AI 사이클과 같이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마침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카드가 그렇게 부담 없는 카드라고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작년 말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레거시 쪽들, 그러니까 D램 전반적인 상황 쪽들은 안 좋다라고 나오면서 거기다가 뭐 지금 여전히 스마트폰 안 팔리고 거기다가 PC 안 팔리고 그래서 약간 정체됐던 부분들이 이게 약간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단초가 보이는. 그러니까 즉 또 지금 랜드 같은 경우는 감산이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메모리 쪽들도 감산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어떤 단초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반기를 겨냥하고 이것도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쪽들도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쪽은 밀리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다라는 쪽에서 샤부작 대응하기는 좋겠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매력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었더니만 둘 다 가격 매력이 있다고 해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그러셨는데 결국은 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더 매력 있다고 하셔서 아빠가 용돈을 더 잘 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아빠예요? 엄마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엄마의 적은 있지만 네, 그래 그래도 가셨고 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용돈 너 누구한테 받아? 그러면 에이 아빠 왜 이래? 이러면서 나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전략이 그러면 이제 됐고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와 계를 같이 하던 HBM 관련주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죠? 사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따라서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제2호 인수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어서 출렁거린 바가 있고 그죠? 네. 그러면 장비주는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더 많이 올랐던 쪽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과정들이고 그런 쪽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사 말어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 회사가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독보적인 장비와 그런 쪽에서 뭐 한미 반도체는 거의 하이닉스 쪽 바라보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공급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어졌는데 네. 거기서 삼성전자는 아직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뭔가 노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보는 게 맞겠죠. HBM 장비 쪽도 같이 보는 게 맞다라는 쪽인데 진폭은 큽니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은 하이닉스의 흐름들이나 나머지 흐름들과 같이 노크하면서 보셔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쪽에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조정받은 마당에 같이 보시는 것도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작년 말부터 이제 변화가 들어왔던 측면들이 이제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도 뭐 앞서 얘기한 거랑 크게 궤를 달리하진 않네요.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도체 흐름이 시장 흐름을 만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그런 밴드를 가지고 변동성 장세 대응하지만 반도체만 뭐 계속 간다 이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반도체도 큰 흐름에서는 네. 이쪽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서 진짜 막 계속 갈 것처럼 얘기했었을 때는 네. 항상 그러다가 이제 조정 나오게 되면은 그걸 대비해서 좋을 때는 줄이고 이쪽도 만약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AI 인프라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주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 쪽에서는 또 쓱 보게 되면 또 고점 대에서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 쪽에서 지지권 나올 때는 또 한번 슬쩍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뭐 AI 시대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용어 상박 또 뭐 여러 가지 딥시크까지 뛰어나오는데 딥시크를 살까요 이제? 딥시크는 사요? 잘못 사면 아픕니다. 시크라? 예, 시크하게 되고 네. 또 샀는데 시크하게 웃고 도망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상장사가 예.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얘기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적잖이 했고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목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일시적인가 얘기를 할 때 일단 미국 시장이 먼저 이걸 주도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뭐 몇 가지 있어요. 뭐 IBM이 또 무거운 주식이 올랐더라고. 팔란티어, IBM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오라클도 네, 오라클 네. 왔다 네. 예. 오라 그러면서 네. 네. 이런 주식들이 상승 기호를 탔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 발 예. 나왔던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죠. 네. 이쪽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쉬어도 이쪽 관련된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가성비 있는 쪽들이 나와서 AI가 붙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랑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 투자를 맡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성과 미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성과만 보여주고 실적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쏠 준비 돼 있어. 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 쪽에서 국방 쪽과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과정 쪽에서 AI가 결부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인정. 근데 이게 그래도 언제까지 정부만 보고 있을래? 민간 쪽, 그러니까 그 민수 쪽 네, 이쪽에서도 네, 좀 나오기 시작한다. 음. 아유 박사님도 민수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투민수. 예, 이런 쪽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거 가지고 밸류를 더 주겠느냐 말겠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에서 민수 쪽에도 거의 증가율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가 잘했나 보죠. 예. 네. 투민수가 아니라 삼민수가 있는 이런 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확 붙는 이런 과정들로 보게 되면 예. 이게 막 진정한 AI 아이가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런 쪽들이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팔란티어만 계속 부각받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AI가 붙어서 돈 버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메타가 약간 보여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광고 쪽 광고 모델들 그러니까 즉 메타에서도 메타에는 스레드 발음이 네. 스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THREAD 발음 좋으시네요. 네. 예. 스레드보다는 조금 좀 네. 미국장 매매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예. 그쪽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광고를 붙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걸 이제 갖다가 붙일 때 보게 되면 그동안 압축된 그러니까 이 광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잠재된 고객들과 연결을 시켜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큼 AI를 통해서 잘 포커싱돼서 매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용이 높고 광고주들도 만족한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광고와 함께 나올 수 있는 AI가 흐름들 그리고 또 소매 쪽과 함께 리테일 쪽과 관련된 쪽에서 AI를 얼마나 잘 붙이느냐 아마존이죠. 이런 쪽에 대한 성과들이 몇몇 개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하 요게 이쪽이구나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넷플릭스입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형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쪽으로 맞춰서 AI가 선별돼서 나오기 시작해서 타겟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AI가 붙어있는 커머셜과 관련된 쪽들의 연결 이런 것과 함께 또 다른 축으로 팔란티어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확장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현상들을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받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은 네. 아쉽게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 그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서 막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건 뭐 솔트룩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안글과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요. 더전 비지온 이런 거였는데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얘기 나오면서는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특별히 카카오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주목을 받았던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샘 울트만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일단 카카오랑 협업을 좀 하겠다. 네. 카카오의 AI 모델 중에서 4월 달쯤에 공개될 것 중에 하나가 카나나입니까? 카닌입니까? 카나나 아니에요? 카나나인지 카닌인지 네, 예, 하여튼 바나나에다가 카카오랑 붙여가지고요. 카카오에서, 예. 그러니까 뭐 예. 카나나 제가 찾아보고 카나나를 알고 있는데. 그렇 카나나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올 모델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오케스트라와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띄워서 강점을 가지고 그걸 같이 접합시키겠다. 이거 자체적인 AI가 오픈되어 있는 과정들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라고 해서 오픈 AI에서 손질을 잡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카카오가 좀 더 부각을 받는 과정이긴 한데 거기서 좀 저희는 더 연결을 시켰죠. 혹시 오픈 AI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쪽과 함께 혹시나 지분 투자까지 해서 뭔가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오버했었는데 딱 출국하면서 바로 빠지더라고요. 세론이네요. 한국형 특징적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앞으로 좀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쪽들인데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도 그렇고 이번에 카카오의 카나나도 그렇고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딥시크와 비슷하게 너희들이가 뭐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가성비적인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시장들이 착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게도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걸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그래? 라고 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네.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로 좀 간다는 것들을 지금
그러면 가고 있는데 네이버 사실 먼저 갔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이제 카나나가 맞고요. 결국 이것도 이제 AI 서비스라는 건데 그건 이제 네. 카톡이랑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쪽은 국내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먼저 돈 쓰고 지금 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근데 하이퍼클로버? 근데 이게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간 딥시크 같은 모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제목 받는 과정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딥시크도 마찬가지면 나중에 고민해야 될 결론이 그겁니다. 돈을 어떻게 버니? 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AI랑 결부돼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또 부각을 받는 게 그거거든요. AI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래 돈을 얼마 들어가는데 다 됐어. 그러면 소프트웨어랑 결합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데 여기서 답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쪽이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카페24. 그러니까.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구글에서 지분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튜버들이 같이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조회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인 쇼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익원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쇼핑 쪽을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너희가 해라라고 해서 카페24한테 협약을 하기 시작하고 지분까지 투자한 거죠. 예. 그게 성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죠.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유튜브가 좀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칠 텐데 여기서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메타랑 손잡습니다. 메타랑 손잡고 광고 쪽과 함께도 우리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왜냐면 우리도 AI 쪽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그 쇼핑 플랫폼에 대한 모델들이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손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변하는 과정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한국형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긴 하겠지만 빅테크 기업과 손잡아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베팅이 들어가는 과정들이죠. 근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AI가 붙어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들이 돼가고 있다.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국내에서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 네.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사실은 네이버가 최근에 더 많이 올랐어요. 주가만 보면 카카오가 오른 거, 카카오는 이제 어제 오른 거고, 그죠? 그렇죠. 네이버는 사실 쭉 이미 기대감들 많이 한 16만 원에서 21, 2만 원까지 이미 올라온 상태고요. 네. 카카오는 이제 못 오르다가 이제 세물트만 얘기 나오면서 사실 밑에서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물어봤더니만 카페24라고 대답을 하시네. 네, 저는 네네.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추세만 쭉 만들어 가게 되면 네.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돈 벌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그걸 찾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해답이 나오는 기업들은 아마 우리도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 계속 부각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교점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 아마 시장에서는 만들어 가려고 봅니다만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솔트룩스도 움직이고 뭐 작은 종목 중에서 시총이 2천억, 1,500억 되는데 막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도 솔직히 그냥 트레이딩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어떤 때만 되게 되면은 우리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네 하고 움직이는데 막상 그럼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재무 보시게 되면요 실적하고 보게 되면 아직 우리 무슨 가상 인간임이 뭐 또 AI가 붙어서 뭘 한다니 말은 많은데 어느 모델로 우리도 들어간다고 하는 회사가 많은데 막상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대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만 반복하고 있고 우상향으로 쭉 갈 수 있는 회사들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가장 구분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 게 더 좋은 비전, 엠노, 그렇죠. 네. 카페24 이런 쪽으로 붙어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거기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의 강자들로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의 흐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면서 네. 관련된 주식들 게임즈도 관련해서 움직이던데 게임즈. 나도 AI야.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게임즈도 소프트웨어줍니다. 옛날에 메타버스가 생각나.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나도 메타버스야. 너도 버스 안 타니? 나도 버스다. 나도 죄다 메타버스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예, 몇 번 버스 가지고 메타버스. 예. 그리고 엮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근데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의 특징이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커지는 종목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OPM, 그러니까 마진 같은 경우가 매출이 나왔었을 때 뭐 게임 사업 컴투스 계열만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돈 잘 벌 때는 막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돈 잘 버네라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하고 거기서 뭔가 뚜닥뚜닥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스토리랑 만들어내가지고 개발비, 않습니까? 인건비, 간식비, 뭐 서버비 그렇죠, 전기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게 택시비, 되면은 택시비 이런 거. 네. 택시, 예, 그리고 네. 회식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 게다가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52시간 근무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야 우리 좀 힘만 해 그냥 이거 CBT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때 나오게 되면 와라고 해서 그때 막 게임 잘 터지게 되면 뭐 보너스도 주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한된 쪽에서 만약에 52시간 넘어가게 되면 또 인건비가 더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법적인 제도 그리고 또 이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개발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AI가 붙어서 뭐가 안 되냐면은 요즘은 내가 스토리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AI가 딱 결합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뭐 요런 식으로 드로잉만 딱 만들어주게 되면 캐릭터나 이런 것들 확 만들어주고 예. 움직임까지 확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뭐 무슨 뭐 칼싸움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을 그대로 다 구현해주고 그러면 개발비가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시간도 단축되고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고 보면 비용 쪽에서 많이 아낄 수 있다 보게 되면 AI가 가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게임즈는 뭐라 크래프톤이 이제 최근에는 그죠? 네. 작년 올 초부터 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발군 NC 소프트는 계속 어렵고 그죠? 네. 그밖에 뭐 넷마블이나 펄어비스나 이런 게 좀 올라오려고 하나 사실 좀 제대로 요즘 뭐 컴투스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요? 컴투스가 이게 일본의 그 프로야구에 네네. 예, 그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조금 좀 강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도 물론 이제 샘 얼트만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네. 그 전에 이미 올랐고 그죠? 네. 게임즈 가운데서는 뭐 이메이드도 그렇고 그죠? 크래프톤이 제일 이제 발군이고 네. 로봇은 상관없나요? AI나 소프트 관련해서는 이용하는 건가 로봇이? 로봇은 예. 그거죠. 네. AI는 내가 너의 두뇌가 돼줄게. 예. 내 몸이 되죠 로봇.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초에 뭐 이제 시작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죠. 네. 예. 무지개 로봇. 네. 예. 무지개 로봇도 네. 삼성이 무지개 꿈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분 투자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확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거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거 폐낙괴 MSCI 편입될 거야. 이제 시총 6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들어갈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이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로봇 쪽에서는 가장 삼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플레이가 정직하게 아니면 실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던 회사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것도 뭐 MSCI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강하다고 쳐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삼성이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우리 너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편입시켜서 그다음에 성과 나오는 삼성 휴머노이드로 못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진짜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까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거 보핏 언제 나와요? 이거요? 그러니까 보핏이 뭐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뭐 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온다 지금까지 보핏 언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쉿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쪽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 로봇이 가장 강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그나마 성과 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중에 고영이라고 있습니다. 스탑 아니고 고영이라는 종목이 반도체 좋아요 고영은? 반도체 장비 쪽도 있고 네. HBM 장비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뇌 수술용 로봇 네. 쪽에서 FDA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승인 받자마자 매출이 올해 의미 있는 게 나올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막 붙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주식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그거 빠지게 되면 우르르 나오는데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르르가 아니라 버텨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으로 레벨업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비슷한 회사들 또 찾아가는 게 또 숙제겠죠. 네. 소프트웨어 반격이 시작됐다. 어떤 기업을 눈여겨볼 것인가?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